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장미가 꽃피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이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네. 남은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 각 정당들은 조기 대선 전국에 돌입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가 대표를,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광주 MBC 김철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상 유례 없는 이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보통 12월에 치러졌던 대선이 5월에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아주 높고 또 지지율이 높은 야당 후보들이 많아서 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더 주목받고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따뜻한 5월에 선거를 하게 되니까 혹시 좋으신가요?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예. 네. 이번 유례 없는 5월에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해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30년이 지난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사적인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87년 6월 이후의 이제 과정을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는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실질적인 민주화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하고 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유례 없이 또 야당 후보들의 강세가 계속 네. 이어지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또는 야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보니까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네. 네, 실질적 민주화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철원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러졌어요. 직접 투표소에 가서 시, 군, 구마다 투표가 실시됐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6시에 모두 끝났습니다. 경선 일정상으로는 처음 열리는 경선 일정인데요. 네. 네. 민주당의 투표소 투표, 전국 투표 일정이 오늘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조금 전인 오후 6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에서 치러지는 투표소 투표고요. 네.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가운데 나는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일반 국민들을 더해서 모두 29만 명이 오늘 투표 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3만 명 그리고 일반 시민 2만 명 해서 모두 5만 명에 달했는데요. 네. 29만 명 중에서 5만 명은 약 1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네. 광주 전남의 인구가 10%가 약간 못 미치는 거를 감안을 하면 네. 꽤 높은 전국 인구 비율에서요. 그렇죠. 네. 17%라고 하면 꽤 높은 수치죠. 이거는 민주당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네. 그만큼 이번 대선에 임하는 호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는 그런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은 좀 복잡합니다. 총 네.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표소 투표가 있고요. 네. 각 권역별로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호남 권역별로만 한정을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투표소 투표 그리고 25일과 26일에는 ARS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의 선거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민주당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호남 권역 순회 투표가 치러집니다. 바로 이때 오늘 치러진 호남권 투표소 투표 그리고 25일, 26일 ARS 투표 그리고 대의원 투표가 합산돼서 결과가 첫 공개가 됩니다. 네. 네. 27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의 초반 판세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목이 집중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이제 투표에 대한 열기가 국민들의 열기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치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이 투표소 투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가 이제 신통력이 있어서 그 결과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사실 오늘 투표 결과를 예단하기도 어렵지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어서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전화를 받고 그렇죠. 전화기로 이제 ARS에 응답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ARS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가 다음 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발표돼야 이제 나머지 이제 추세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7일에는 이제 호남권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RS 투표는 이제 전화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고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이 네.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것 같아요. 네, 권리당원은 네. 당원들 중에서 당비를 내는 아무래도 그만큼 책임을 네. 그 당의 정책이나 네. 당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책임성이 있는 그런 당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의원은 네. 그 당원들 중에서도 조금 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선출된 더 소수의 뭐라고 할까요? 더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권리당원에 비해서. 대의원은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선거를 지켜보면 경선 방식이 다 달랐는데요. 이번에도 각 당마다 경선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국회에 그 들어가 있는 원내 5개 정당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5개 정당이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이미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4개 정당이 각각의 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선이 곧 본선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완전 국민 경선제로요.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등록만 하면 참여가 가능한 경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권리당원, 네. 대의원 그리고 설사 당원이 아닐지라도 등록한 국민들은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완전 국민 경선 하면은 이제 역선택의 우려가 많다라고들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것은 모든 네. 정당이 네. 동시에 선거 경선을 치르지 않는 한 사실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지율이 워낙 높은 정당이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있고 그런 역선택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별로 네. 대세 지장이 없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국민의당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당도 경선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죠. 첫 경선이 역시 호남입니다. 국민의당의 경선 방식은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를 섞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중이 좀 달라서요. 현장 투표 80% 그리고 여론조사가 20% 적용이 됩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장 투표소에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있고 전화로 여론조사로 어느 후보가 더 낫습니까라고 의견을 물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그 한 표가 전화 한 통을 받는 것보다 약 4배 더 가중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현장 투표의 경우는요. 민주당의 또 현장 투표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사전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원이나 일반 시민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데 국민의당은 어느 누구나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점이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민의당은 안철수, 박주선, 손학규 후보가 경합을 하고 있죠. 국민의당은 이렇고요. 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경선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장 투표 그리고 역시 그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비중이 좀 달라서요. 현장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의 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현재 컷오프를 통해서 4명의 후보로 경선 주자들이 정리가 돼 있죠. 기호순으로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4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정은 이렇게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3월 31일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경우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지금 현재 바른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 두 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죠. 여기는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30%씩 적용을 하고요. 특이한 게 국민정책평가단의 투표를 40%씩 하는데 이게 뭐냐면 두 후보가 각 권역별로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로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잘했습니까? 라고 이 정책평가단 풀이 있는데 전화를 돌려서 어느 후보가 더 많은 정책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방식입니다. 현재 호남권과 영남권 합동 토론회를 진행한 상황인데요. 호남권과 오늘 발표된 영남권 모두 유승민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2차에 걸쳐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200만 명 넘어서 214만 명까지 이뤘다고 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난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이 민주당에서 선거인단 참여 규모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2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100만 정도가 신청은 했지만 정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절반에 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00만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지만 실제 투표를 얼마나 할지는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흥행에는 분명히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개방한 겁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이름답게 당원과 비당원 구별 없이 다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점, 그리고 모바일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쉽게 신청도 할 수 있고 투표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한 장벽을 낮춘 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경선에 참여하는 수가 많으면 그것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의미하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원의 표의 권리가 일반 국민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당원이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정당이 위축되는 결과가 생길지 아니면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정당이 인기가 생길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호남에서 순회 경선을 시작을 하는데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하는 데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인구 비율로만 얘기하면 호남 인구가 무슨 압도적으로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역사적 기원이나 또 다수 의원들의 이제 출신지나 이런 것들이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호남에서 승부가 갈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결승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호남에서 이제 승기를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를 예로 들면 네. 챔피언은 항상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도 뭐 30분씩 하고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듯이 네. 결국 중요한 투표는 결국 이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한 절반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배치해 놨고요. 그러나 역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호남에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제일 먼저 두 당이 이 경선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이제 과거 새누리당에서 이제 분리해서 나온 바른정당이 이번에 경선은 아니지만 순회 토론회를 호남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과거 이제 민정당을 계승한 정당은 호남에서 이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 바른정당이 그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부담을 좀 덜어냈죠.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뭔가 새 출발해 보려는 의지를 거기에서 좀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남이 굉장히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경선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하면 무조건 민주당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좀 탈피하고 오히려 이제 유권자로서도 좀 더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항시 어려울 때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시민들의 그 성숙된 민주주의의 그 의식이 앞섰지 않았나. 그래서 광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광주가 또 이게 또 광주에서 선점을 해야지만 이 전국에서 선점을 할 수 있겠다는 후보자들의 그런 판단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대통령을
해갖고 너무 실망해갖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없는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살기가. 조금 잘 뽑으셔갖고 우리 서민들을 조금 살리게 해주시고. 진짜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줬으면. 우리 호남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 에? 그 사람을 뽑아줘야 원칙 아니야? 이런 때만 호남 찾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제 모른 채 하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제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지역적인 그 차별 없이 아니 뭐 지역 색깔 없이 그 공정하게 좀 대선도 하고 거기에 알맞는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알맞고 근사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경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이제 정당별로 또 지역별로 순회 경선이 시작될 텐데요. 김철원 기자, 네, 순회 경선 일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네, 4개 당의 대선 후보가 언제 확정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른정당이 가장 빨리 정하게 됩니다. 3월 28일 날 대선 후보를 확정짓게 되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3월 31일 대선 후보를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월 초에 후보를 확정짓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월 3일 그리고 국민의당은 4월 4일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짓게 됩니다. 네.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결선 투표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3일 그동안의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해서 순위를 1, 2, 3위를 매기게 되는데 이때 1위 후보가 과반수 50%를 넘을 경우에는 그대로 후보가 확정이 되지만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ARS 투표 방식을 통해서 4월 8일 최종 후보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4월 8일에 가면 5개 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되는 셈입니다. 네. 네, 이제 경선 결과를 지켜볼 텐데요. 최종 후보자가 하나둘 나오지 않겠습니까?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호남에서 과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표를 얻게 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작년 총선 전후로 해서 문재인에 대한 어떤 호남민의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요. 네. 이번 호남 경선 결과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얻을지 못 얻을지 또는 1위를 할지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에는요. 사실 세 분이 다 어떻게 보면 호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학규 후보는 강진에서 오래 이제 머물시면서 호남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그리고 또 박주선 후보는 광주 동구가 본인의 지역구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한때 호남에서 가장 큰 지지를 얻었던 후보이기 때문에도 이 세 후보 간의 호남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 대상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좀 지지가 낮은 사람은 큰 내상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사실 경선 결과 자체에 좀 큰 관심이 이제 모여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후보들이 대부분 다 확정되고 나서 네. 이제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경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게 될지가 조금 이제 관심 대상입니다. 그것은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보적이거나 이제 좌파적인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한 30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략적 투표나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솔직하게 좋아하는 후보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보수적이거나 우파적인 유권자들은 그럴 일이 없이 거의 지금까지 꾸준히 그냥 뭐 1번 또는 이제 그 여당 후보를 찍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체질이 돼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계속 고집스럽게 어떤 특정 후보를 아무리 지지율이 낮더라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 또는 네. 누군가를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비판적 지지 내지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지가 매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제 호남은 이 야권의 텃밭인데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 또 바람이 한번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우리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할지 아니면 조금 돌아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 텃밭이라는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왜 우리를 자꾸 이제 텃밭 취급하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쉬울 때만 찾아와가지고 표 달라고 구걸하고 마치 우리는 화수분처럼 달라고 그러면 언제나 표 주는 그런 기계냐 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표 줄 테니까 와서 한번 재롱 떨어봐라고 얘기하는 이제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넓게 얘기해서 이제 야권의 텃밭인 것은 네.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한 정당의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현상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예전과 같이 어떤 그런 전략적 투표를 강제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그 네. 정도로 이제 위급하다는 인식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지가 어느 정도 분산될 거라고는 생각되는데요. 네. 그것이 꼭 뭐 민심이 돌아섰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는 이 대선 공약 과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그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서 확종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잘 어떻게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철원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게 우리의 지역 공약입니다라고 각 대선 후보 캠프와 정당들에게 보낸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광주 전남을 대표할 만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공약이냐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라도요. 네.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24개, 전라남도가 60개인데요. 네. 이 중에 공통공약, 광주 전남 공통공약 8개를 제외하면 각각 17개, 52개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도시 그리고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거 하고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그동안 아시아 문화 전당은 완공이 됐는데 그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제대로 지원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지 않아서 많이 훼손됐는데 이걸 좀 회복시켜달라 이런 것도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전일 빌딩 헬기 사격으로 인해서 촉발이 된 5.18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서 네. 진상 규명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공식 채택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공약을 보면요. 전라남도 서남권을 동북아 해양수산과 관광산업의 국제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거 하고요. 네. 나주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달라. 그리고 한전과 함께 한중일 5개 나라의 송전망을 건설하는 이런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지만 4년 전 대선 그리고 9년 전 대선 때도 나왔던 공약들이 있어서 네. 재탕, 삼탕 이런 논란도 있고요. 네. 좀 새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요. 네. 재탕, 삼탕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절실한데 아직까지도 안 됐으니까 좀 이번에는 반영을 해달라 그런 절실함이 담겨있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네. 정당별로 호남 공약을 지금 이제 한창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신선하고 획기적이고 정말 광주 전남 실정에 꼭 맞는 지역 공약들을 각 후보들이 들고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도 관계자들이 또 이런 대선 공약 과제들을 잘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꾸 우리가 이제 호남민 또는 지역이익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요. 사실 교육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 공공부문 개혁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지역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미치는 영향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따져보시고 자기의 합리적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결과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네.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옆 사람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한 이후에는 또 결과를 지켜보고 또 네. 그렇게 해서 당선된 후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끊임없이 응원하거나 감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듯이 그런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투표소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첫걸음인 이 경선에 첫 발을 뗐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